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미니 토크 경계톡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린이 탈출하기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은 코인 이슈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슈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그래프 보시면 어마무시한 폭락장이 있었던 이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2의 루나 사태가 아닌가 하는 코인인데요. 이름은 바로 만트라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만트라의 OM 코인이 단 3시간 만에 무려 90%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락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90위권으로 하락한 이 만트라, 당초에는 시가총액 20위권에도 진입했던 좀 굵직한 코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왜 그렇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회사 측에 좀 물어본 자료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불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 만트라 팀 측은 만트라 재단과 그리고 주요 기관 투자자, 고문들 중 그 누구도 코인을 대규모로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무시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건데요. 가격 폭락이 이러한 원인이 만트라 팀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는 것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이죠. 사태의 시점을 살펴보시면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만트라 코인은 최근 한 달간 꾸준히 6달러대에서 거래되어 왔던 종목이었는데요. 14일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1시 25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6.13달러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약 3시간 반 만인 오전 5시 이 만트라 코인 가격이 0.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92%가량 폭락을 한 건데 시가총액도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이 존 멀린 만트라 최고 경영자가 엑스를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첫 입장을 밝혔던 시간은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사태 발생 시각부터 5시간이나 늦게 이 발표를 한 건데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존 멀린 CEO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부적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입장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이 어마무시한 사태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커뮤니티에서는요, 만트라의 주요 투자자 중 한 곳인 레이저 디지털이 코인 가격 폭락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루건체인은요, 아캄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서 레이저 디지털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지난 11일부터 이 만트라 코인이 약 650만 개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OKX로 빠져나갔다고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갑에서는 4월 3일부터 이 만트라 코인 220만 개가 바이낸스로 이체가 되기도 한 정황 포착됐고요. 중앙화 거래소로 코인으로 보내는 이러한 행위를 흔히 매도라고 합니다. 이를 매도를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레이저 디지털의 코인 매도가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 멀린 CEO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 텔레그래프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MA라고 하는 플랫폼을 열고요. 이 같은 추측들을 즉각 부인에 나섰습니다. 이 CEO는 멀린 CEO는 만트라 팀 투자자, 고문 중 누구도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정확하지 않다고 좀 해명에 나선 것인데요. 만트라 팀의 추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예고 없이 강제 청산이 발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멀린 CEO는 특히 그렇게 한 거래소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거래소에 있어서는 바이낸스는 아니라고 좀 추측을 일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사태 발생 후에는 만트라 코인이 0.5달러에서 0.6달러 수준으로 정말 소폭 상승했을 뿐 가격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아까 말씀드렸던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만트라 팀은 폭락한 가격을 어떻게 복구할지 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멀린 CEO는 코인 가격 회복시키기 위해선 만트라 팀과 파트너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코인 소각과 바이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정확한 대처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만트라는 국내 코인 거래소, 이 코인원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 투자자들 안에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원 기준 만트라 가격 지난 14일 오전 1시 30분 8,7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오전 5시에 562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소식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소식에서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만트라 코인에 있어서 이 팀이 어떻게 복귀할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소식은 뒤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변화의 물결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이슈들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6월 3 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책주가 일자리, 저출산, 세종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 안에서도 AI가 각광을 받았듯이 이 토큰 증권, STO 안에서도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들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공약 설계 과정에서 STO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주요 입법 과제로 STO 도입과 유통제도 정비를 꼽은 만큼 올해 하반기, 2025년 하반기부터 STO 시장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경선 예비 후보가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를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 교수는 성장과 통합의 성장전략분과위원장도 견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위원장으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영입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STO 법제화가 탄력받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 관련된 제도화가 어떻게 향방을 보일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 후보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김 교수가 STO 관련 정책을 중장기 전략 어젠다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이 후보도 STO를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 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수단으로 지목하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 허용과 투자계약 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 채권과 펀드와 같은 전통적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좀 디지털로 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토큰화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유동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 효율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도 이달 초 연례 서한을 통해서 모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토큰화되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STO 이 토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는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행보에 발맞춰서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 USD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 역시도 총 자산 가치가 24억 4,500만 달러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도 어마무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좀 흐름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는 사실 다시 말해서 정책 자문 그룹에 STO 토큰 증권 간담회 주최 교수가 좀 참여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STO 제도화를 보면서 뭐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도 보셔야겠지만 관련된 주식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식 가져왔는데요. 15일 기준으로 오후 2시 20분 갤럭시 ISM은 전일 대비 17.63% 올랐고요. 뭐 캔버스앤 서울 옥션, 다날 등이 관련 소식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STO 시장에 있어서 제도화가 되고 조금 더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든 토큰화든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상용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이후에 나와지는 정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화에 대해서 가상자산 기부 소식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부가 투명성 높지만 실제로 활성화가 될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낳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제도화가 관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 지정기부금 단체나 대학교 등 비영리 법인도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기부가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내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내부 통제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비영리 단체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더라도 법인 계좌 개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1년 사랑의 열매는요, 피어테크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기부 받았지만요,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현금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가상자산 자체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걸 현금으로 한번 돌려서 받아야만 기부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그 당시 가격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더 어마무시한 금액이 됐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 비영리법인 관계자는 이렇게 말도했습니다. 자산이 다양해지는 만큼 기부 수단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부는 자발성이 전제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유인 등 이 동기를 자극할 장기가 좀 필요한데 현재는 유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기부 시장도 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 이 가상자산을 기부 수단으로 쓰는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가상자산 기부에 있어서는 가격 변동성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상 기부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에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초를 따 초를 다투는 싸움으로 이 가상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부금 운용이 어렵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관련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코빗은 지난 9일 넥슨 재단과의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연결을 마친 데 이어 아름다운 재단, 월드비전 등의 주요 비영리 단체, 이들에게 기부금 수령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도 지난달 4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교육을 진행했고요. 법인계좌 개설 문의 전용 창구도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빗썸은 향후 비영리 법인계좌 개설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요. 법인 회원 가입을 사전에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 법인 계좌와 같은 관련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경계톡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이에 더해서 코인원 역시도 카카오뱅크와 협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런 법인들의 투자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기부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도 살짝 살펴볼까요?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기부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기부 플랫폼 더 기빙 블록에 따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그 기부 규모가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기부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명성이 그 매력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돼서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내가 기부했던 돈의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했던 이 불명확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이 신속한 기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해외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 걸림돌이었지만요. 가상자산은 특성상 정말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기부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일반 기부보다도 전쟁이나 긴급한 이 자연재해 같은 사례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속한 구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들 자연스럽게 또 한번 이어서 나눠볼까요?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두나무 관련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면 두나무, 블록체인 가상자산 조명견, 이 컨퍼런스를 9월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UDC는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동향, 금융, 정책, 문화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블록체인 종합 컨퍼런스인데요. 두나무는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UDC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적 참가자가 무려 2만 7천 명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올해 행사는 주제가 바로 블록체인 투 더 메인스트림으로 글로벌 산업 중심으로 들어간 블록체인 기술과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조명을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얼리버드 티켓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소식들은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뭐 스탠다드 티켓과 같은 내용들, 이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두마무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기술을 넘어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업비트에 대한 행보, 또 두나무에 대한 행보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로 다음으로는 코빗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빗 같은 경우에는 OK 캐시백 포인트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OK 캐시백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코빗이 오는 27일까지 SK플래넷과 OK 캐시백 코빗 KRW 포인트 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5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급하는 이번 이벤트는요. 코빗 회원 누구나 코빗 앱에서 OK 캐시백 포인트를 코빗 KRW로 전환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방법은 다소 간단한데요. 이벤트 기간 내에 OK 캐시백은 하루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코빗에 신규 가입한 회원 중 OK 캐시백 포인트를 코빗 KRW 포인트로 전환한 후 1회 이상 거래를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OK 캐시백의 수혜도 입을 수 있고요. 또 코빗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릴레이 포인트 전환과 거래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주차에는 OK 캐시백 3만 포인트 이상을 전환하고 1회 이상 거래 완료한 회원 모두에게 1,000만 원 상담의 이더리움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빗에 이제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번이 좀 찬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빗 이정우 최고 기술 책임자, 최고 제품 책임자는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코빗의 행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빗썸도 살펴봐야겠죠. 빗썸은 컴투스 홀딩스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소울스트라이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제휴 프로모션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은 6주간 진행되고요. 약 25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정 조건을 달성한 이용자에게 2,000포인트 상당의 빗썸 포인트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신규 이용자들에게는 추가로 또 5만 포인트 쿠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 홍보도 되고 빗썸 홍보도 되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조금 더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게임 회사랑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던 이슈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코인 거래소 1은행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에 대한 룰이 깨질까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점도 독과점과 자금 세탁과 같은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자금 세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요, 은행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한국과 여러 은행이 제휴를 맺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관계들 한번 살펴보면요. 업비트는 K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죠.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이너는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으로 5대 원화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에 따라서 국내 거래소들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과 제휴를 맺었고요.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실명 인증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요. 궁극적으로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당시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관행처럼 굳어졌는 건데요. 실명 계좌 목적은 벌집 계좌를 막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있었을 뿐, 한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하는 방안은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소와 은행들 사이에서 1거래소 다은행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며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게 되면 고객 유치에 대한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특히 개인 회원은 인터넷 은행, 법인 회원은 시중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는 등 은행병을 강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2030 세대의 투자가 많은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요구불 계좌 자금이 많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춰지고요. 예금 금리 차가 예대 금리 차가 커져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재무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 나열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일거래소 다은행 체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점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대응 체계도 취약해질 수 있는데 우선 은행들이 규모가 큰 거래소와 제휴하길 선호하게 되면 대형 거래소에 더 많은 회원과 자금들이 유입되고요.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시장에선 업비트가 약 70%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독과점이 더 팽배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또 아울러서 작은 원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아직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한 이 코인 간 거래만 운영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소외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현재는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이루어져 모니터링이 현재는 가능한데요. 새 은행으로 330만 원씩 나누는 식의 편법을 통해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국도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의 양면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은행을 제휴하는 것에 대한 단점도 뚜렷하다며
아직은 이런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서 나왔던 폭락 사태, 그 이후에는 제도와 관련된 움직임,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는데 다음 주에 또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